결핍 동기와 성장 동기. 이거는 1955년 앞서 두 편의 논문에 근거해서 대학 동기 심포지엄에서 강의한 내용이랍니다. 동기 이론 서문, 인간과 동기 이론. 여기에서 기본 욕구, 베이징 니드라는 개념을 정의하는데 정의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 개념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들 그리고 이러한 욕구를 드러내주는 행동에 기초하는 것이다. 내가 이 개념과 관련해서 맨 처음에 제기한 질문은 정신병리의 발생에 관한 것이었다. 왜 인간에게 신경증이 발생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간단히 말해 신경증의 핵심은 결핍 때문에 발생하는 하나의 질병이라는 것이다. 신경증은 특정 상태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데 나는 이러한 특정 상태를 욕구라고 부른다. 이때의 욕구는 물이나 아미노산, 칼슘을 욕구라고 정리할 때와 그 의미가 동일하다. 즉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질병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신경증은 이러한 복잡한 결정 요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 소속감과 정체성, 친밀한 사랑 관계, 존경과 명성 등에 대한 소망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도 발생한다. 나는 12년간 심리치료 관련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20년간 성격 연구를 통해서 자료를 모았다. 나는 대체 치료에 관한 하나의 통제 연구를 수행했다. 대체 치료에 관한 하나의 통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다른 많은 복잡한 결과와 함께 결핍이 해소되었을 때 질병이 사라지는 것을 결핍이 해소되었을 때 질병이 사라졌대. 대체 치료. 와, 그랬군요. 실제 오늘날 대다수의 임상가, 치료자, 그리고 아동발달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결론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 덕분에 실제 경험적 사실들을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욕구를 정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해마다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자연스럽고 용이하며 자생적이다. 결핍이 장기화되면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나타난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진짜. 즉 특정 욕구가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구는 기본적 또는 본능적 욕구이다. 1.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질병이 생기고 2.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3. 그런 욕구의 충족을 회복하면 질병이 낫고 어느 정도 자유로운 선택 상황에서 그런 욕구가 결핍된 사람들은 다른 욕구의 충족보다 그러한 욕구의 충족을 선호하고 5.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그런 욕구가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이런 욕구는 두 가지 주관적 특성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다. 첫째, 사람들은 이런 욕구가 결핍되었을 때 그런 욕구를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바라보거나 소망하고 그런 욕구가 결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이것은 우리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 느끼는 것과 같다. 두 가지 주관적? 둘째, 사람들은 그런 욕구를 선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내 입맛에 맞아. 이런 거. 기본 욕구의 정의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 분야의 많은 학자들이 동기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기술하고자 했을 때 수많은 문제들이 그들을 괴롭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일과 관련해서 순전히 행동적이고 외부적으로 관찰 기능
가능한 기준만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동기의 본질적 기준을 주관성을 채택했다. 소망하거나 원하거나 바라거나 혹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동기화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주관적인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된 객관적이고 관찰 가능한 상태를 지금까지 찾지 못했고 동기에 관한 적절한 행동적 정의 역시 발견하지 못했다. 물론 우리는 주관적인 상태와 관련된 객관적인 것들, 주관적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를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가 기쁨이나 분노 혹은 소망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외적 지표를 찾는 날, 심리학은 한 세기 정도 앞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치 그러한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정하지는 말아야 한다.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자료를 소홀히 취급하지도 말아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쥐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인간에게 요청할 수는 있다. 또한 우리가 더 나은 자료의 원천을 획득할 수 있을 때까지 인간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또한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욕구들은 유기체에게 본질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빈 구멍과도 같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욕구들은 반드시 채워져야만 한다. 또한 결핍의 주체인 자신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 채워져야만 한다. 이러한 욕구들은 유기체에게 본질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빈 구멍과도 같은데 이건 반드시 채워져야 되고 또 결핍인 주체인 자신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 채워져야 돼. 결핍 욕구. 이거는 우리가 요오드나 비타민 C를 필요로 한다는 말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잠깐만. 주관적인 상태 그리고 객관적인 것들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것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이는 지표를 찾을 때까지는 우리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 마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정하지 말아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주관적인 자료를 소홀히 취급하지도 말아야 된다. 지금 이 부족한 데이터가 가지고 있지만 그걸 너무 소홀히 취급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자료 안에서 데이터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더 나은 자료의 원천을 획득할 수 있을 때까지. 항상성.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심리학자들이 평행 상태, 항상성, 긴장 감소, 방어, 현존하는 다른 동기들에 대한 개념들을 보완하기 위해 성장 내지 자기 완성을 지향하는 경향성이라는 개념을 가정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1. 심리치료. 건강을 지향하는 유기체 내의 압력이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지향이 없다면 심리치료는 고통과 분노에 대한 방어 기제를 구축하는 것 이상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뇌손상 군인들 골드슈타인의 연구는 매우 잘 알려져 있다. 환자가 부상 후에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재조직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실현이라는 개념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3. 정신분석. 몇몇 정신분석가들, 특히 프롬과 호니의 발견에 따르면 성장을, 완벽한 발달을, 그리고 한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의 실현을 지향하는 충동의 왜곡된 형태가 신경증이라는 점을 가정하지 않으면 신경증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창조성. 건강한 성장 및 건강하게 성장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창조성이라는 일반적 주제가 많은 각광을 받았는데 특히 병든 사람들과 대조해서 연구할 때 더욱 그랬다.
무엇보다도 예술이론과 예술교육에서 교육에는 성장과 자발성의 개념이 필요하다. 5. 아동심리학. 아동을 관찰해보면 확실히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 건강한 아이들은 성장과 발달, 새로운 기술, 능력, 힘의 획득을 더 즐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프로이드 이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이 이론은 아동을 환경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그리고 안정된 혹은 평행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존재로 생각한다. 프로이드 이론에 의하면 아동은 변화를 꺼려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이들이 선호하는 편안하고 비활동적인 단계에서 새로운 갈등 상황으로 그들을 계속 내몰아야만 한다. 프로이드의 이런 생각이 불안하고 위축된 아이들에게는 대체적으로 옳다는 임상가들은 지속적으로 증명해왔다. 프로이드의 이런 생각이 불안하고 위축된 아동들에게는 대체적으로 옳았다. 또한 프로이드의 생각이 대다수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맞긴 하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아동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런 아이들에게 성장과 성숙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오래되어 낡은 적응 방식들을 폐기하고자 하는 열정들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성장과 성숙에 관한 열정 그리고 낡은 적응 방식을 폐기하고자 하는 열정을 분명하게 볼 수 있대. 또한 그들에게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열정뿐만 아니라 습득한 기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즐기는 기쁨을 매우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른바 칼 불러가 말하는 기능하고자 하는 열망을 찾아볼 수 있다. 기능하고자 하는 열망. 이처럼 다양한 집단에 속하는 학자들, 특히 프롬, 호니, 융, 물러, 양얄, 로저스, 올포트, 샤텔, 린트 및 최근의 몇몇 카톨릭 심리학자들은 성장, 개별화, 자율성, 자기실현, 생산성 같은 개념들을 분명하게 정의하기보다는 대략적으로 그 의미가 서로 동일한 것으로 그리고 그 개념을 막연하게나마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내 의견으로는 현재 이런 영역을 정확하게 정의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 기존의 사실로부터 쉽고 자연스럽게 나온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는 도움이 된다기보다 사실을 억압하거나 왜곡하기 쉽다. 왜냐하면 하나의 전체에 기초해 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만든 정의는 왜곡되거나 그릇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성장을 정의할 수 있을 만큼 그것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 성장의 의미를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어도 부분적으로는 긍정적인 점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와 상반되는 부정적인 점들 가령 성장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적함으로써 성장의 의미를 나타낼 수는 있다. 예를 들어 평형 상태나 항상성, 긴장 감소 등은 성장이라는 의미와는 동일하지 않다. 평형 상태, 항상성, 긴장 감소 등은 성장이라는 의미와는 동일하지 않다. 자명하게도 성장이라는 개념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이 개념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래된 가치 시스템에 몰락했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난 인본주의적 가치 시스템에 부합할 수 있는 이론과 개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접근의 대부분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연구자들은 본질적이고 개인적인 흥미에서뿐만 아니라 치료나 정신병리, 더 나아가 가치이론에 대한 견고한 초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접근을 시도했다. 내 생각엔 이러한 직접적인 공략만이 교육, 가족훈련, 심리치료, 그리고 자기개발과 관련된 궁극적인 목적을 밝힐 수 있다.
성장의 최종 결과물은 우리에게 성장 과정에 대한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최근의 저서에서 나는 이런 연구를 통해 내가 배운 것에 관해 기술했다. 나아가 일반 심리학을 구제할 수 있도록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 병든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 부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을 직접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들을 매우 자유롭게 이뤄나했다. 이제부터 나는 건강한 사람의 동기적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동기적 삶, 이를테면 성장 욕구에 의해 동기화된 사람과 기본 욕구에 의해 동기화된 사람 사이에서 내가 발견한 차이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동기에 관한 한 건강한 사람들은 안정, 소속감, 사랑과 존경, 자존심과 같은 기본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자기 실현의 욕구로 동기화된다. 내가 이미 발표하여 상당한 지지를 받은 이러한 일반화된 정의는 서술적이며 실용적일 수 있다. 이처럼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임상적 관찰을 통해 얻은 특성들을 기술함으로써 그들을 정의할 수 있다. 그러한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에 대한 뛰어난 지각. 2. 자기 타인 본성에 대한 수용의 증가. 3. 자발성의 증가. 4. 문제에 대한 집중력의 증가. 5. 초연함의 증가와 사생활에 대한 소망의 증가. 6. 자율성의 증가와 문화적 사회화에 대한 저항. 7. 감정 반응에 대한 민감한 인식 및 풍부한 감정 반응. 8. 매우 빈번한 절정 경험. 9. 인간종에 대한 정체성의 증가. 10. 대인관계의 변화. 그 다음에 11. 민주적인 성격 구조. 12. 창조성의 상당한 증가. 13. 가치 시스템의 변화. 더욱이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용 가능한 자료를 얻는데도 불가피한 취약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는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이런 점에 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이러한 개념화의 한 가지 주요 한계점은 그것이 정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주로 나이 든 사람을 대상으로 자기 실현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자기 실현을 인생 전반을 통해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최후에 도달하는 상태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목표로 인식하는 경향, 즉 발달이 아니라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성장을 궁극적인 자기 실현으로 이끄는 다양한 절차와 과정으로 정의한다면 이러한 정의는 성장이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존의 사실들과 훨씬 잘 부합한다. 또한 이러한 동기가 자기 실현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간다는, 즉 2단계 아니면 저단계라는 식의 도약적 개념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도약적 개념에 따르면 한 단계 높은 상위 동기가 발생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려면 그 전에 이미 기본적 동기들을 하나씩 모두 완벽하게 충족시켜야 한다. 기본 욕구를 초월하는 특별한 형태의 성장 동기, 가령 재능, 능력, 창조성, 타고난, 잠재력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욕구와 자기 실현이 미성숙과 성숙의 관계처럼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님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자기 실현으로 발전해 갈 때 이러한 자기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 바로 기본 욕구이다. 우리가 여기서 탐색하고자 하는 기본 욕구와 성장 욕구의 차이는 자기 실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동기적 차원에서 보이는 질적인 차이를 임상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다음에 나열한 차이점들은
성장 욕구와 결핍 욕구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진 못한다 해도 상당히 훌륭하게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욕이나 배설, 수면, 휴식과 같은 모든 생리적 욕구가 결핍에 의해 생기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어쨌든 누군가 자신의 결핍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때, 그리고 성장과 자기실현 내지 초월적 욕구로 동기화되어 있을 때 그의 심리학적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면 많은 측면의 차이가 있다. 다음의 차이점들이 이 점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충동에 대한 태도, 충동 거부와 충동 수용, 욕구 충족에 상이한 효과들, 그리고 욕구 충족의 임상적 성격적 효과. 4. 서로 다른 종류의 쾌락. 5. 성취 가능한 목표 상태와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 상태. 6. 종보편적 목표와 개체 특유의 목표. 7. 환경에 대한 의존과 환경에서의 독립. 8. 타산적인 대인관계와 사심없는 대인관계. 9. 자아중심과 자아초월. 10. 대인간 심리치료와 개인 내 심리학. 11. 도구적 학습과 성격 변화. 12. 결핍 동기화된 지각과 성장 동기화된 지각. 13. 욕구에 근거한 사랑과 욕구와 무관한 사랑. 여기까지. 여기는 다음에.